야, 영수야, 너는 졸업해봤자 평생 이렇게 살 거다. 있는 집 애들하고는 다르잖아. 영수야, 혹시 이 빌딩이 네 거니? 그때 경비원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빌딩 좀 사놨어. 경비원 필요할까 봐. 야, 영수야, 내가 그 건설회사 회장이 맞냐? 40년 전에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는 졸업해도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 졸업식 날에는 단체 사진에서 밀어내면서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회사 경비나 서라. 친구들이 전부 웃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된장찌개가 짠 건지 눈물 때문에 짠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요. 사람 노릇만 하면 돼.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창 모임 자리에서 저를 깔봤던 그 친구가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모임비를 내겠다며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죠. 그 순간 식당 사장이 저한테 다가와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보고 경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건물을 많이 샀어. 경비가 필요할까봐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18살부터 40년 뒤 그 친구들 앞에 다시 서기까지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저한테 힘이 되도록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40년 전 한 소년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졸업해도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복도 끝 창밖만 바라봤죠. 그런데요, 40년 뒤 바로 그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대체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언덕배기에 올라앉은 고등학교 건물은 벽돌색이 바랬고요. 운동장 구석에는 자풀이 무성했죠. 3학년 3반, 35명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박영수. 영수 교복은 다른 아이들 것과 좀 달랐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서 올이 나와 있었고요. 단추 하나는 색깔이 다른 걸로 달려 있었죠. 형한테 물려받은 교복이었거든요. 그 형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고요. 형이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걸 영수한테 다시 물려준 거였습니다. 35명 가운데 영수만 도시락을 안 싸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점심시간에 슬쩍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화장실 가는 척, 운동장 한 바퀴 도는 척, 도서관에서 책 읽는 척, 아무도 눈치 못 채길 바라면서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어머니 혼자 재봉틀 돌려서 먹고 산다는 거, 방 한 칸짜리 새 방에서 둘이 산다는 거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쉽게 깔봤던 거죠. 같은 반 최동철이란 녀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면 소재지에서 꽤 이름난 건재상을 했거든요. 교복은 늘 빳빳했고요. 도시락 뚜껑을 열면 계란말이에 불고기가 빠진 적이 없었죠. 임이라는 읍내에서 제일 큰 약국집 딸이었고요. 매일 다른 머리핀을 꽂고 학교에 왔습니다. 김태식은 목소리 크고 장난기 많은 녀석이었죠. 아버지가 군청에 다녔으니까 어디서든 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셋이 영수를 대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돌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거였죠.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 편 나눌 때 영수는 늘 꼴찌로 남았어요. 모둠 활동에서 영수가 입을 열면 동철이 말을 잘랐고요. 미라는 영수가 말하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대놓고 하품을 해댔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속이 뒤집혔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수는 포기하듯 웃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작게, 조용히, 눈만 웃고 입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18살짜리한테는 너무 이른 체념이었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졸업여행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이틀간 경주 다녀오는 일정이었죠. 비용은 3만 원. 지금이야 대수롭지 않은 돈이지만요. 그때 영수한테 3만 원은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서 꼬박 일주일을 앉아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아든 영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접어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죠. 집에 꺼내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가방 안에서 그냥 구겨져 갔습니다. 납부 마감이 지났어요. 35명 중에 34명이 냈고요. 안 낸 사람 딱 1명이었죠. 교실 뒤에서 동철이 태식한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여행비를 못 냈다고요. 그 말은 금세 교실 안에 퍼졌어요. 몇몇 시선이 영수한테로 쏠렸죠. 소문이 돈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영수 얘기는 벌써 다 아는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동철이 영수한테 다가왔어요. 뒤에는 태식하고 미란이 서 있었죠. 동철이 영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장난치듯이요. 야, 영수야. 너는 졸업해봤자 평생 이렇게 살 거다. 있는 집 애들하고는 다르잖아. 동철이 웃었습니다. 태식도 킥킥거렸고요. 미라는 웃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영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입술만 꾹 깨물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을 때 운동장 저편에서는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처럼요. 영수 마음도 소리 없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수업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영수는 기억이 없었어요. 칠판도 선생님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종이 울리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학교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으로 가면 아이들과 마주칠 테니까요. 좁은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도 없었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방도 안 풀었고요. 방 안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달달달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페달을 밟고 계셨죠. 천을 밀어넣고 바늘이 지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눌러가며 그러다 현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신발도 안 벗은 채 앉아있는 아들. 어머니는 재봉틀에서 손을 멈추고 영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죠. 아들 등짝이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저녁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봉틀 위에 걸쳐둔 천을 가지런히 접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쌀을 씻기 시작했죠. 밥 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 그 소리가 재봉틀 소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 하나에 김치 하나. 그게 그 집 저녁이었어요.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동철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숟가락을 든 손이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밥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김치를 하나 집어 영수밥 위에 올려줬어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손끝에는 실밥 자국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늘 잡고 페달 밟아도 3만 원이 안 되는 품삯. 영수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졸업여행 얘기도, 친구들 얘기도 그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졸업식 날 친구들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는 바로 그 순간 영수한테는 훨씬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사진이라는 게 있죠. 몇십 년이 지나도 서랍 어딘가에 남아있는, 꺼내볼 때마다 그때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런데요, 그 사진 속에 자기가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찍히지 못한 게 아니라 밀려난 거라면요. 졸업여행은 결국 못 갔습니다. 아이들이 경주에서 사진 찍고 불국사에서 장난치고 돌아온 다음날 교실에서 여행 얘기가 한창이었죠. 영수는 창가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있었어요. 읽는 척이었습니다. 그 뒤로 겨울이 왔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교실 유리창이 덜덜 떨렸죠. 영수는 그 겨울 내내 조용했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었지만 졸업여행 이후로는 더 그랬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이었어요. 영수가 눈을 떴을 때 방문 옆 옷걸이에 교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는데 깨끗했어요. 옷깃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죠. 어머니가 어젯밤에 손빨래를 해서 아궁이 앞에다 널어 말린 거였습니다. 접힌 자국 위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다리미 대신 어머니 손바닥이었죠. 영수는 그 교복을 입으면서 옷깃을 한번 만졌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천이 손끝에 스쳤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했어요. 오늘 졸업식인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안에 마쳐야 한다고요.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달달.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학교 앞 벚나무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가지마다 봉오리가 빽빽했는데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교문 앞은 북적거렸어요. 부모님 손잡고 온 아이들, 꽃다발 들고 웃는 아이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졸업식장에 혼자 들어갔어요. 꽃다발도 없고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강당 뒤쪽에 학부모들이 서 있었는데 영수는 그쪽을 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 괜히 찾게 될 것 같아서요. 없는 걸 알면서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좀 떨렸죠.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졸업장을 받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3학년 3반 아이들이 들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반 단체 사진을 찍자는 거였죠. 누군가 카메라를 가져왔고 다들 우르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영수도 따라 나갔어요. 줄 끝에 서려고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철이 영수 팔을 잡아 뒤로 밀었어요. 장난치듯 툭 미는 거였는데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죠. 동철이 친구들 쳐다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중에 우리 회사 경비나 서라. 그때 보자. 웃음이 터졌어요. 크게 웃는 애도 있었고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애도 있었죠. 아무도 영수 편을 안 들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영수는 몇 발자국 뒤에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주머니 안에서 두 주먹만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운동장 위로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봉오리가 가지 끝에서 흔들렸죠.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못하는. 영수 속도 꼭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아이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어요. 부모님이랑 외식하러 가는 애들, 친구끼리 분식집에 몰려가는 애들, 영수한테는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뒷문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죠. 졸업장이 든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구겨질까 봐 꼭 잡았다가 또 힘을 뺐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재봉일을 서둘러 마친 거였죠. 작은 밥상 위에 된장찌개 하나, 밥 2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콩나물 무침이었죠. 평소에는 안 올라오는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본 거예요. 아들 졸업하는 날이니까. 영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밥상을 한참 내려다봤죠.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꾸 아까 운동장에서 들은 말이 겹쳐졌습니다. 경비, 그 한마디가 가슴팍에 걸려서 안 내려갔어요. 한참 만에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져 있었죠. 엄마, 나 열심히 할게요. 꼭 잘 될게요. 고개를 못 들고 밥상만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들 얼굴을 봤죠. 눈가에 뭔가 고이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영수밥 위에 올려주면서 말했죠.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요. 사람 노릇만 하면 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밥상 위 어떤 반찬보다 묵직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밥을 한술 떴죠. 된장찌개가 짠 건지 눈물 때문에 짠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치웠어요. 영수가 이불을 폈죠. 좁은 방에 이불 2채가 나란히 깔렸습니다. 어머니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금간 천장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동철 웃음소리가 귀에서 안 떠났어요. 경비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또렷하게 남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사람 노릇만 하면 된다는 그 한마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가난이 자기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살아가면서 보여주겠다고. 창밖에서 기차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 영수한테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 다짐은요, 이후 40년이라는 시간 위에서 진짜로 증명이 됩니다. 다만 그 40년이 어떤 길이었는지, 영수가 무엇을 견뎌냈고 무엇을 일궈냈는지 세월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근데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같은 교실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누가 올라갔고 누가 주저앉았는지. 그건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졸업하고 열흘 뒤였어요. 영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요. 어머니가 역까지 따라왔어요. 대합실 앞 나무 벤치 옆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접힌 지폐 몇 장, 봉투가 얇았어요. 영수는 그 얇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죠. 열어보면 어머니가 며칠을 더 앉아 있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알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영수가 올라탔죠. 어머니는 선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영수도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면 안 갈 것 같아서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역이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가 점이 됐어요.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영수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었죠. 벽돌을 날랐어요. 시멘트를 섞었고요. 철근을 묶었죠. 손톱이 빠져도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영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일찍 나왔고 늦게 들어갔죠. 시키지 않은 것도 했어요. 남들이 안 치우는 자재를 정리했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면을 주워서 펴놨습니다. 그 도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건축 책을 읽었습니다. 도면 보는 법을 익혔고요. 자재 이름이랑 단가를 공책에 적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현장 소장이 영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는데 도면을 읽을 줄 알고 자재 단가를 꿰고 있으니까요. 소장이 영수한테 공사 관리 보조를 맡겼어요. 삽 대신 클립보드를 들게 된 거였죠. 영수는 거기서도 빈틈없이 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됐을 때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형들 둘이랑 의기투합했어요. 셋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았죠. 그 돈을 합쳐서 작은 하도급 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셋이 전부. 담장, 공사, 주차장 보수, 작은 상가 수리. 큰 일은 아니었어요. 돈 되는 일 대신 제대로 하는 일을 골랐습니다.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고요. 자재를 빼돌린 적도 없었죠. 영순의 현장은 늘 깨끗했어요. 소문이 천천히, 근데 확실하게 퍼졌습니다. 박영수한테 맡기면 탈이 없다고요. 그 소문이 쌓이고 쌓이면서 30대에 원청 계약이 들어왔어요. 작은 빌라 신축이었죠. 40대에는 아파트 단지 시공에 이름을 올렸고요. 50살이 넘어서는 자기 회사 간판을 건 중견건설회사 대표가 돼 있었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면서 직함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영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요, 영수는 안 변했어요. 회장이란 소리를 듣게 됐는데도 현장 나갈 때는 점퍼를 입었습니다. 고급 차 대신 국산 중형차를 몰았고요. 회사 로비에 자기 사진을 걸지 않았죠. 어머니 목소리가 늘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사람 노릇만 하면 된다는 그 말. 어머니는 영수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오래 편찮으셨죠. 영수가 아무리 좋은 병원을 알아봐도 어머니는 고향 새방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봉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동철은 달랐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건재상에 들어갔어요. 물려받은 거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사업가 소리를 들었고 한때 차 2대의 직원도 10명 넘게 뒀어요. 사업을 키우고 싶었죠. 대출을 받았고 지인 보증을 썼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거래처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보증빚이 고스란히 동철한테 돌아왔죠. 건재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돌렸어요. 읍내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 받으면서 근근히 살았죠. 책상 서랍 안에는 건재상 시절 명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보지도 못하는 미라는 약사 면허를 따서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다만 2번 이혼을 겪으면서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밝은 목소리를 냈는데 끊고 나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태식은 아버지 바람대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군청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채웠죠.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넘어지지도 않은 삶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 돌고 점심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란이 약국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름은 이랬어요.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하나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동철도, 태식도, 미란도. 누군가 물었어요. 박영수는 연락이 되느냐고. 한참 동안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영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소식이 끊겨 있었죠. 미란이 답을 올렸어요. 고향 후배들한테 수소문해 보겠다고요. 며칠을 돌려 물었습니다. 후배의 후배, 거기서 또 아는 사람. 몇 다리를 건너서야 번호가 하나 나왔어요. 건설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들렸죠. 영수한테 전화가 걸려온 건 그 다음날 오후였어요. 서류를 넘기고 있던 영수가 핸드폰에 뜬 낯선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받자 미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년 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는데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은 그대로였죠. 동창 모임에 나오겠느냐는 물음이었어요. 영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을 봤어요. 빌딩 사이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죠. 노을이 붉었습니다. 영수는 나가겠다고 했어요. 짧게, 담담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40년, 그 시간 동안 영수는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자기를 가난하다고 놀리던 사람들, 사진에서 밀어내던 사람들, 경비나 하라고 웃던 사람들, 40년 만의 동창 모임.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 얼굴은 달라졌는데 눈빛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죠. 특히 누군가를 내려다보던 눈빛. 그건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동창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깔끔했어요. 입구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에 넓은 방이 하나 보였죠.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요. 테이블마다 하얀 도자기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철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남색 재킷에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죠. 옷은 꽤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재킷 소매단이 살짝 헤어진 건 본인만 몰랐어요. 동철은 여전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요. 목소리가 컸죠. 아직 사람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수건을 풀고 직원한테 술부터 갖다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태식이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죠. 동철을 보자마자 옛날 별명을 불렀어요. 둘이 악수하면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눈가에 세월이 묻어 있었죠.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2명 남짓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 앉았죠. 머리가 희끗한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주름이 깊어진 사람, 서로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영수가 들어섰을 때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미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영수 왔다고요. 미란은 알아봤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40년 만이니까요. 무채색 점퍼에 편한 바지, 현장 나갈 때랑 다르게 없는 차림이었죠. 영수한테는 그게 평소 옷이었으니까요. 동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시선이 점퍼에서 멈췄다가 신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병이 올라오고 잔이 돌았어요.
다들 한 잔씩 받으면서 분위기가 풀렸죠. 영수는 술잔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운전해야 한다면서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는 자식 얘기를 했고요. 아들이 의대에 갔다느니, 딸이 시집을 잘 갔다느니, 누구는 건강 얘기를 했죠. 무릎이 안 좋다, 혈압약을 먹는다. 동철은 자기 사업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직원을 몇 명 뒀는지, 어떤 거래처랑 일했는지, 전부 과거형이었는데, 말하는 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러다 동철이 영수한테 고개를 돌렸어요. 웃으면서요. 고등학교 때 교실 복도에서 봤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영수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형편은 좀 나아졌고? 테이블 위에 짧은 침묵이 깔렸어요. 영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요. 동철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이것저것이 대체 어떤 건데 하면서요. 영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한다고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소주잔을 한 번 더 기울였죠. 잔을 내려놓는 손동작이 좀 느릿했습니다. 여유를 부리는 건지, 여유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중에 영수가 제일 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웃음 안에 배려는 없었습니다. 몇 명이 따라 웃었어요. 미라는 웃지 않았는데 화제를 돌리지도 않았죠. 영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눈은 테이블 위 어딘가를 보고 있었죠. 정갈한 한정식이 코스로 올라왔어요. 전체, 나물, 구이, 찌개. 동철이 식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괜찮은 데라고요. 그러더니 중개업자 버릇이 나왔어요. 이 동네, 이 평수면 건물값이 얼마는 나갈 거라고. 이런 건물 하나 가진 사람은 월세만 받아도 놀고 먹겠다면서요. 영수는 조용히 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가 오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축구 이야기, 수학여행 이야기. 그때 누군가 졸업여행 사진을 꺼냈어요. 핸드폰에 옛날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둔 거였죠.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사진 속에 영수는 없었어요. 핸드폰이 돌아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누구는 까까머리였네. 누구는 키가 작았네. 웃음소리가 오갔죠. 아무도 영수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핸드폰이 영수 앞을 지나갈 때 영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동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모임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형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된다고요. 몇몇이 박수를 쳤어요. 동철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재킷 안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죠. 카드가 들어있다는 듯이. 영수는 물컵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표정 없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쪽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곧장 영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이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걸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그냥 굳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의 주인을 모를 리가 없었죠. 매달 임대료를 내는 상대니까요. 방 안을 살피다가 영수 얼굴을 본 거였어요. 건물주가 손님으로 와 있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동철의 손에 들려 있던 소주잔이 멈췄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다가 그대로 공중에서 멈춘 거였죠. 태식은 입이 벌어졌어요. 젓가락을 놓지도 못한 채 영수를 봤습니다. 미라는 소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에 힘줄이 섰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식당 사장한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조용히, 평소처럼. 식당 사장이 물러갔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동철의 눈이 영수와 사장이 나간 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짧게 통화했죠. 전화를 끊더니 잠깐만 실례하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잠시 뒤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젊은 사람이 함께였어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영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착공식 일정을 급하게 확인받아야 해서 잠깐 들른 거였어요. 직원이 영수한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착공식 건으로 일정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는 서류를 받아서 잠깐 훑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일 아침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숙이고 나갔어요. 테이블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 착공식이라는 단어, 직원의 깍듯한 태도, 그리고 아까 동철이 했던 말, 이 건물값이 얼마는 나갈 거라던 그 말.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영수야, 혹시 이 건물이 내 거냐?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동철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소주잔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동철은 아까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들렸을지, 그걸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동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야, 영수야, 내가 그 건설회사 회장이 맞냐? 영수는 잠깐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웃는 건지,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건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옛날에 나보고 경비하라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잊은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40년을 건너서 그 말이 지금 되돌아온 거였죠. 영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래서 건물을 많이 샀어. 경비가 필요할까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가 넘치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숨소리만 들렸죠. 영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테이블 위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따지지도 않았고 되갚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한 말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위 자기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태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서 깍지를 꼈습니다. 고개를 못 들었어요. 동철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 재킷 안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던 그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영수한테 경비나 하라고 말한 사람. 40년 뒤 그 영수가 이 건물의 주인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영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조용한 말, 두 마디, 그게 40년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수가 마지막에 이 친구들한테 건넨 진짜 한마디, 그것은 경비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묵직한 것이었어요. 참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소리 지르고 따지고
되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진짜 참교육은 조용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접시 위에 남은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소주병은 비어 있었는데, 아무도 더 시키지 않았어요. 영수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수한테 모였어요. 영수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모임비는 자기가 내겠다고요. 테이블이 또 조용해졌어요. 몇몇이 동철 쪽을 슬쩍 봤습니다. 아까 자기가 내겠다고 안주머니를 두드리던 사람이니까요. 동철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귀까지 벌개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카드를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잠깐 말이 없던 영수가 입을 열었어요. 동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전체를 보고 있었죠. 한 가지만 할게.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사람을 가난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짧았죠. 근데 그 짧은 말이 방 안에 아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영수가 꺼낸 경비 이야기, 건물 이야기, 그건 40년 전에 받은 말을 돌려준 거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남겨주는 말이었죠. 동철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마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잔을 쥔 손이 떨려서 결국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달그락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화장이 번졌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 위를 자꾸 문지르고 있었어요. 태식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꾹 누르고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영수한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나도 같이 웃었다. 영수는 태식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오래전에 정리했다고요. 그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웃음소리도 과시하는 말도 더는 안 나왔어요. 대신 서로의 안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동철이 헤어지기 전에 영수한테 다가왔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두세 번 반복했죠. 결국 나온 말은 짧았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대단하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건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 어머니라고요. 가난해도 사람 노릇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동철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식당 앞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택시를 잡는 사람도 있었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저마다 인사를 건네고 돌아갔어요. 영수는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식당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죠. 빌딩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어요. 아주 작은 별,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거의 안 보이는. 근데 거기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어도 거기 있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걸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밥상 앞에서 사람 노릇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얼굴. 된장찌개를 떠서 아들 밥 위에 올려주던 갈라진 손끝.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사람 노릇했구나. 그걸로 됐어.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뗐어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죠. 서울 밤거리가 앞유리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갈아 얼굴 위를 스쳤어요. 영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되는 미소. 자기 자신한테만 건네는 미소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것도 내려다보는 것도 결국 자기 안의 잣대가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걸 바꿨습니다. 넉넉하던 사람이 초라해졌고 가난하던 소년이 건물주가 됐죠. 근데 정작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깔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삶은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람다웠느냐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 적이 있나요? 혹은 그런 판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무게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 마음 하나가 40년이라는 세월도 이긴다는 것.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새벽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당신의 새벽도 지금 어딘가에서 밝아오고 있을 거예요.